네, 안녕하세요. 이완자입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헐떡헐떡 힘든가 했더니요. 우리가 살면서 힘껏 하는 일이 있고요. 힘껏 달리기 뭐 아니면 뭐 엮기 들 때 힘껏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무심코 하는 일들이 있어요. 숨소리 그냥 숨 쉴 때 무심코 그냥 쉬잖아요. 걸을 때 무심코 걸으시잖아요. 몇 걸음 걷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심코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갑자기 힘껏 힘내서 해야 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니 매일매일 숨 쉴 때 엮기 들 때처럼 힘껏 숨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겁니다. 4월 4일에 끝난 줄 알았더니 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1라이브에서 다시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손님 모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제 왼쪽을 지켜주시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네. 왼쪽에만 계시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왼쪽 말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럼 저쪽도 갔다 올까요? 좌파 우파 가끔 바꿀까요? 네, 가끔 아니면 가면 중도도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 뭐 혼자 독점하시든지 카메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내란 세력 헌재 장악 음모를 과연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기관마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한 게 위헌이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실제 인사청문 동의안을 접수하지 않는 방법들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도 유권 해석을 좀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제 해석을 내놨고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명의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일단 해버리면 실제 뭐 가운데에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과거에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식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사실은 어제 저희가 류혁 감찰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던 문제입니다만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일부 예상했던 대로 마찬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명이냐 200명 이상이냐 되는 부분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각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굉장히 뭐 긴박하게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돌아간 내용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어떤 자신들이 청구할 만한 내용들을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건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4일 이후로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더 이상 안 다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던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선거가 조금 늘어지면서 이게 조금 약간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탄핵 선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시 살렸죠. 그리고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섰는데 이 또 헌법재판관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 한독수란 자가 다시 지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나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또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권한쟁의 심판. 네네. 요 카드가 있는데 법률가들이 근데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뭐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뭔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는 아무한테도 위임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법률가들 한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이거 행사를 할 수는 있다. 근데 하지 말았어야 된다. 100%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 권한쟁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견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는 주체가 원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 3일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침해한 것이니까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을 초월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 문제를 국회가 삼을 수 있다 아니다에 대한 그 시각이 좀 헌법 그 학자들끼리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지봉 헌법학자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이 할 만한 주제이나 지금 워낙에 특수 상황이 벌어졌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니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또 행정법을 담당하셨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라는 거를 보통 하는데 이제 이걸 출생신고서를 집어 넣었는데 최소한의 요건도 없다. 이름도 안 썼다. 태어난 날짜도 안 썼다. 백지를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받아주는 쪽에서 수리를 하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요건은 좀 갖추고 와라라고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접수를 하지 않는 부분,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 내용을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빠른 이해 방법이라고 일단 알려주셨고요. 그 주체가 국회 및 국회의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일하게 판단을 받는 기회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조에 보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이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완규라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두 가지 항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적 보유를 3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안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명 당시입니까? 아니면 취임 당시입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왜냐하면 당시. 이게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보내지 않습니까? 요청을. 네네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도 3년 이내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이완규가 구체적인 어떤 롤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가 할 수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법 5조를 통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가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24년 작년 12월 26일 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현상유지밖에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정청래 그 위원장이 재치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한덕수가 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한 그럼 당신은 한덕수가 한 얘기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당신은 사퇴해야겠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우리가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이완규라는 사람을 한덕수가
지명했겠습니까? 추천했겠습니까?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이게 유분수지.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에서 역풍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당정 문제 네. 그리고 캠프 활동 문제 이런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4월 9일, 그러니까 2025년 4월 9일에 지명을 했는데 네. 캠프 활동한 거는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월, 2월 요 시기에 캠프 활동을 했겠네요. 당적은 법제처장 임명된 게 5월이었죠. 5월 10며칠이었죠. 네, 그러니까 5월 언제 당적을 포기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5월 초에 포기했다면 이건 또 뭐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당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알려줘야죠. 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되겠네요. 확인을 해야 자,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여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내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전화를 모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노 변호사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모실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헌법적으로 아닙니다. 너무나 예.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헌법연구관 활동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실 때에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이런 방식으로 임명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법적인 얘기보다도. 예. 뭐 매우 우려스럽고 좀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뭐 물론 이제 연구관들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권위가 만약에 이렇게 임명 권한이 문제되는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제 재판관이 지명될 수 있고 실제 임명이 될 경우에 상당한 권위나 어떤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제 이런 헌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에 불신을 갖고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가 대외적으로 어떤 무슨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헌법적 분쟁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 한 총리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좀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또 내렸는데요. 그 노희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분의 고리시에는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헌법학자가 1000명이면 아마 그런 분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절대 다수의 헌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지 대통령 고리 시에 부득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혹시 탄핵 인용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의도라는 점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의무를 갖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판단에서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미 7명 뭐 2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지금 7명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심리를 못하거나 네.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불과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네. 새로 선출된 민족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재판관 2분이 선출되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고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한 총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2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6월 3일까지는 불과 한 40여 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 특히 총리는 임명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간접적으로 주어진 민족 정당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국가기관이거든요. 즉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직위에서 박탈된, 즉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도 본인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총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 사실은 다 철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가 그 헌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복귀할 때 일성으로 한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본인의 어떤 업무는 대선 전국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그분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네. 향후 2분의 재판관의 임명을 본인이 불과 이제 2개월도 안 남은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가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패널인 박영식 앵커 좀 질문이 있어서요. 박영식 에디터가 좀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워낙에 예. 언론에서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어떤 자격에 대한 시비를 많이 붙이곤 하는데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 국회 및 국회의장 명의로 이번에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국회의장의 명의로 했을 때도 이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회 및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실제 자격 시비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기관이 해당 상대방 국가기관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과연 국회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느냐? 네.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넓게 해석해서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있으니까 예. 적법한 임명 권한을 가진 자가 재판관을 지명한 경우에만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권한도 없는 한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 내지 하지도 않아야 될 인사청문을 해야 될 거를 부여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청구 적격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총리의 어떤 지명행위 자체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하는 권한 자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장이나
어떤 대한민국 국회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격이 있느냐 여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권한쟁의 청구되고 뭐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청구 적격 내지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각 또는 각하.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다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가처분도 당연히 청구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함께 했다는 점은 뭐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청구 적격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논리를 구성했는지. 그래서 지금 일부 뭐 시민단체나 뭐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더 이론적으로는 더 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한 총리가 두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그 재판관들이 가서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한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의 임명행위가 무효인 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헌적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총리의 임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어떤 권한쟁의 청구와는 달리 분명히 청구 적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소원 걸었던 대목에 대해서 훨씬 더 국회 쪽의 적격 여부보다 더 이쪽이 더 확실한 적격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적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임명은 안 됐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행위를 했고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임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장 그 부적법한 임명 권한 없는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재판받을 것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나의 사건을 재판할 가능성이 매우 임박해 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권 침해 현재성이라는 어떤 적법 요건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본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관련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임명 권한 없는 한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된다면 마땅히 헌법에서 부여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어떤 기본권 침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뭐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보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후에 그 재판관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당성에서 계속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고 나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의 변호사님 네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전원일치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이게 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조사를 뭐 충실히 했다거나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구성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가 탄핵 소추에 있어서 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또 탄핵 심판이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진행되면서 뭐 재판관들이 법무장관의 탄핵 사건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박성재 법무장관의 어떤 탄핵 사유 자체는 뭐 위법인지 여부도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입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어느 정도 좀 결정 전에도 지금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권한쟁의는 좀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좀 높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김정환 변호사가 김정환 변호사라는 제기하신 거죠. 포고령에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개인 자격으로 이제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까지 또 이제 같이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제 아까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뭐랄까 이 주체의 적격성은 훨씬 더 뭐 가능성이 높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니까 확실하게 뭐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는 잘해주셨어요. 김정환 변호사 또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김정환 변호사님 말고도 이 법무법인 덕수라고 있습니다. 이 로펌이 이제 사실 이 언론 관련해 가지고 되게 유명한 로펌인데요. 한덕수가 아니고. 네네. 맞네, 이윤이 있네. 하필이면 한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덕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헌법소원 내서 그 재판 받아야 되는데 나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받고 싶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아주 명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쟁의인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는 조금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귀에 딱 꽂힌 말이, 이 정도면은 탄핵이 인용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이제 요거는 한덕수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인용 의견을 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나 그 뒤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련된 이 헌법소원의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김정환 변호사와 덕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는 주심이기 때문에 노희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저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빠르면은 이게 의결 중족수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3일에서 5일이면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이 주심 결정하는데도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어쨌든 이거 돌려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필이면은 그동안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헌법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 인내와 모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내를 담아서, 인내와 분노를 담아서 이 결정을 좀 선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귀에 딱 꽂혔던 것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던 건데,
이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내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유서를 아주 형식적으로 냅니다. 근데 그 사유서도 상당하게 인정될 만한 이유가 아니면 이것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사권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중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안강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이 됐는데 네. 네,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아까 요 기각된 이유가 아마 국회에서 그 강제 수사권 없어서 네. 제대로 입증을 못했을 네, 것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네. 증거를 스스로 확보한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을 맞아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시죠. 이게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이 안강해동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갔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아니 그 퇴임하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봤다. 동네 맛집입니까? 대통령 안 가가? 안 가봐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념으로 가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이 다 알고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4명이 갔는데 4명이 안과를 다녀와서 이거 걸리니까 어쨌습니까?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교체를 안 했다고 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왜? 이 양반은 비아폰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갔다 왔는데 휴대폰을 바꿨는데 왜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초등학생한테 퀴즈로 내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탄핵 소추 기각도 아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거 검찰 인사라도 갑자기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류혁 전 검찰관에 따르면 일단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장관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어제 이제 폭로를 저희 끝장뉴스에서 해주신 네, 거잖아요. 단독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이 시간 어간에 실제 그런 인사권을 단행해서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면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단행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랄까 거대한 알박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싹 해버리고 예컨대 뭐 대통령 내란 수사와 관련된 인사를 바꾸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내란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2, 제3의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당성 여부를 당연히 이제 시비를 붙여봐야 되는 얘기고 그거 뭐 시비를 붙여보기 전에 이것은 정당성 자체가 부족한 결정이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실제 그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는지는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일 조간신문에라도 좀 단독 기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박 장관의 직무 복귀 내용을 보니까 실제 앞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대목입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때도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증거 부족이나 객관적 자료 부족 때문에 기각이 된 거여서 뭐 물론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이제 사표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안갑 회동이 실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차후에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를 갑자기 단행한다거나 이런 일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한덕수, 이게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느낌이긴 한데요.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차출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쪽에서 주로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지 않을 거였으면 안 나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해서 실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황우여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이 차출론에 대해서는 일단 꽃가마 태워주는 일은 없다. 할 거라면 경선을 치러야 된다. 즉 한덕수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치러야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을 나갈 거라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이제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만 뭐 A조, B조, C조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A조, B조, C조 해가지고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실제 1차 경선을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이후에 후보를 4명으로 좁혀서 나중에 2명까지 결선 붙이는 방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플랜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한덕수가 뛰어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5월 제가 알고 있는 6일인가 7일 그 이전에 무소속 후보로 또 등록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뛰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하는 방법, 입당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지금 계획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중앙일보 기사 오늘 아침에 딱 봤거든요. 집에 아직 종이신문을 봐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쓴 방식, 저도 기자 생활할 때 훈련을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주체가 그렇게 나오죠.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인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일선 기자가 네. 그냥 취재를 해서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 최소한 네. 아니면 뭐 대통령실 관계자 아니면 한덕수 이 대행의 측근에 따르면 뭐 이렇게 총리실 정도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네. 내 신문사 기자인데 우리 회사 네. 사장이 와서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라고 주는 경우 이렇게 써요. 그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얘기를 한 걸 전원으로 들으면 우리 회사의 국장이나 부장이 본인한테 전화를 받았어. 이렇게 되면은 밝힐 수가 없거든요. 소스를. 네. 저는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말해서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한 가지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네. 제가 또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요 계속해서 그 미국 그 본국에다가 계속해서 보고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한번 위킬리크스라고 줄리안 어선지가 공개한 이 미국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가 통째로 다 원문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대사관의 직원이 대사가 또는 뭐 어디 이 대사관의 무슨 부장이 한국의 기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더라. 한국의 정치인 아무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더라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 대사관 인터뷰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막 다 내가 농담처럼 한 얘기 다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 대사관에서 트럼프한테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고 한덕수에 대해서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누가 대사관에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자가 발전이라는 추측이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줄리안 어산지가 공개했을 때 위킬리크스에도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로 여러 번 왜냐하면 미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이 되던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자가 발전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든다 이런 말씀.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해서 대통령 되는 게 본인 자국의 이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자가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발전에 또 자가 발전까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출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꽃가마를 태워주고 싶어도 태워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용 뭐 그런다면서요. 네. 전 용이라고 붙이는 것도 욕설 사실 아니고. 기분이 나쁜데 네. 용은 좀 정근대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8용들과 함께 경선하겠습니까? 그럼 경선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말씀하셨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밖에서 좀 띄우고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뭐 보수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기문 사례가 정확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 전문 공직자 출신들은
이런 걸 못합니다. 왜 못하냐? 선거 캠프를 차릴 때 실무자를 구하기가 먼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실무자를 구하고 세팅을 해놓고 나면 한 달에 막 1억 이상씩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본인이 돼야 돼요. 반기문 전 총장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일단 해보자 라고 했는데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막상 이 감독들만 많고 선수들은 없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접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과거에 밖에 있다 들어온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는 그렇게 할 수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양한 방법이 검토됐던 걸로 저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일단 외부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 특히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누가 친윤 후보로 옹립되는가가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씨의 대선 경선 개입이 너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제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차피 이제 인지도나 경쟁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지금 친윤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우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에 있는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꼭 김문수 후보를 밖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고안한 게 한덕수의 복귀 이후에 한덕수가 다시 거론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자가 발전적으로 노리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황교안 전 대표도 탈당했죠? 나와요? 아니 지금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어제 했어요. 무소속으로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플랜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문수에서 무소속 후보로는 한덕수에서 이제 황교안으로 옮겨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희 강선필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장외에서 이제 한 달간 굴린다든지 2, 3주간 굴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네.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자유통일당 그 조직 같은 데서 와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실무 조직 같은 걸 받쳐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덕수를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내 안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가서 세팅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국민의힘으로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은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입당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드랍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누가 뛰어가지고 나중에 단일화 모델로 시너지를 내느냐에 대한 그 대상 중에는 한덕수까지 왔는데 한덕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면 결국 황교안 후보가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지키기에 어떤 선봉장이 누구였느냐 그동안 전환길로 비롯되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 중에는 사실 그렇다 할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장관을 떠올리신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일단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너지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단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친윤 주자가 등장해야 이 시너지가 윤석열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된다. 요런 이제 모델을 깔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황교안이 누구였지?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아니 김문수 장관이야 그래도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다지만 그거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에 대한 평가는 뭐가 있냐면 뉴페이스다. 왜?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뉴페이스로 통할 수가 있다는 거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걱정할 문제도 아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씨가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다고 오해할 만한 후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러가지고 대화 나눈 사람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한테도 시그널 줘, 김문수도 시그널 줘, 홍준표 시그널 줘, 한덕수도 시그널 줘 이러면요 나중에 한 명 후보가 된 사람 한 명 빼놓고 나머지하고 다 적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삼장법사 되셨네. 이렇게 훅 불면은 막 그냥 원숭이들이 잔뜩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국민의힘 후보 쪽은 계속 정리해가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요거는 박영식 에디터님이 전해주시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따로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볼 영상 시간이 보시고 정리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경선 캠프는 일단 작은 캠프가 모토이기 때문에 인원도 최대한 줄였고 출마 선언을 하는 방식도 일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급으로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K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을 저희가 좀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신업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공식 선언한 장면이었고요. 일단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다라는 지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당연히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대한국민이 등장한 이유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담겨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목소리로 대한국민을 배반했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선거는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시키는 데 하나의 또 방점이 있다라는 점을 또 내포하고 싶어서 굳이 이 단어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대대적인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정부 단위 인력 양성 등등으로 이제 경제를 좀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한류라는 개념을 또 강조를 하면서 K 이니셔티브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여기에 먹사니즘에 더해서 먹사니즘은 뭔가 이제 물질적인 대목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잘사니즘은 가치지향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 정책 구호로서 어떤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흡수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실용주의를 해법으로 내걸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 그 출마 선언 현장도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한국민이 등장합니다. 또 스탠스 바꾸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걸 내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양비론입니다. 줄탄핵도 문제고 윤석열도 문제인데 그 자신의 출마 선언문 안에 대한국민이란 단어를 똑같이 담았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이 두 인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 1위이긴 하지만 김두관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경선 나오겠다고 한 거죠.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일정은 어쨌든 후보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당원 특별 당규 그 위원회에서 당원 5 그다음에 국민 참여 투표단 5를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율을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에 대해서 4시부터 논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돌입하면 한 달쯤 걸립니까 보통?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한 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많으면 또 예비 경선을 해야 되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한 번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장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어이구 간밤에 그냥 트럼프가 또 전 세계 상호 관세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다 유예하고 중국만 100% 넘게 때리겠어 이러는 바람에 나스닥이 막 일반적인 주식은 다 10% 15% 다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빅테크가 잡주됐다 뭐 이런 나스닥이 코스닥 됐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 이 얘기 최승병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듣고요. 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나와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어떻게 될지 끝내주는 경제에서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장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같이 해주셨고요. 저 민주당
죄송합니다. 강성필. 강성필 부대변인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요즘의 금융시장 상황과 트럼프 관세 어떻게 돼가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완전 난리네요. 간밤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전부 다 90일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중국한테만 100% 넘게 때리겠다 이랬더니 맞습니다. 시장이 뭐 막 10%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뭐 주식 시장이 어제만 문제가 아니라 뭐 이 저희 한국이 이 탄핵 확정으로 뭔가 좀 들떠 있을 때 그날 바로 그냥 미국부터 계속 난리였죠. 그 당시 이 안 할 것 같던 상호 관세 딱 시행하면서부터 진짜 급락하기 시작을 해갖고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을 텐데 진짜 조마조마했던 뭐 거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세계 최첨단 기업에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잡주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게시판에 막 떠돌아요. 네, 뭐 게시판에서 뭐 하루에 뭐 이 자기 평가액이 몇 억 빠졌느니 이런 거 뭐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런 자조적인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 뭐 사실 지난 일주일간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대충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당장 뭐 저희가 많이 이 시간에 소개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거의 다 7% 이상씩 빠졌고요. 네. 둘 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나 싶다가 또 뭐 유예한다는 루머가 월요일에 와서 잠깐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어제 트럼프가 진짜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갖고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8.7%가 올랐습니다. 아니 무슨 세계 최대의 기업인데 네.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청 1위를. 맞습니다. 근데 막 18%씩 왔다 갔다 해요. 주가가. 네, 뭐 어닝 하룻밤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진짜 이런 외부 충격에 이 정도 오는 것도 신기했고 테슬라는 더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한 22%, 22.7% 정도 올랐을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개별 종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진짜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어제 나스닥 그래서 종합 지수가
12.16%가 올랐습니다. 어제. 네. 시장 전체가 네, 시장 전체가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뭐 진짜. 거의 하루에 거의 6%씩 연이 들 빠져갖고 패닉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오늘 우리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들도 아침에 코스피 이 매수 사이드카가 오랜만에 또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네. 잘못 봤나 그랬는데 매수 그래갖고 너무 올라서 네, 거래 중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장 막판까지 해서 6.6%가 올랐습니다.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매일매일 오고 가는데 이게 하루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또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다시 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선물들이 빠지고 있어갖고 이건 또 왜 이러지? 막 하루하루 진짜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트럼프 네. 1기도 있었고 사실 그때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게 정말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뭔가 좀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 그때부터 물론 트럼프는 관세는 좋은 것 이런 신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보이긴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 사업가일 뿐이지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참모들의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아주 특이한 이 관세 정책에 옹호하는 뭐 나바로 같은 새로운 브레인들을 영입하고 본인이 아무래도 1기에서 다시 극적으로 2기로 이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기존의 확신이 더더욱 강해져서 사실 경제학계 주류 의견과는 완전히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까지도 그냥 믿어붙일 정도의 지금 어떤 확신범이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주류 경제학 시각에서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학은 자유무역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관세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악은 아닌데 대략 한 10% 정도에서 여기에 조절하면 적당한 수단이다. 왜 이번에 그 황당한 상호관세식을 딱 유도했던 그 원래 학자도 내가 이 원래 주장했던 바보다 거의 한 4배 이상을 갖다가 지금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 나는 대략 한 10% 전후에서 이 정도를 시행하면 좋다고 한 건데 이걸 지금 엉뚱하게 수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논문을 썼던 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 여러분들이 썼는데 그 중에 공동 저자분 중에 한 분이 나와갖고 이 식은 엉터리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여기 계수를 갖다가 그냥 퉁퉁 쳐갖고 결과적으로는 수입액분의 무역 적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로 내 취지를 갖다가 제대로 적용하면은 요거보다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 벌써 그런-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근데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딱 어떤 뭐 신념이 먼저 앞서고 숫자는 그걸 거들기 위해서 그냥 끼워 맞추다 보면 이런 참사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뭔가 진짜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정책 수단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이익 균형을 관철하기 위한 거의 무기로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1기와 2기는 이 확실히 뭐 스탠스가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로 쓴다고 그러면 관세 자체를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상호관세 25%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25%는 숫자를 끝까지 고집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걸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협상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며칠간도 이 관세, 상호관세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어제 그런 식으로 이 3개월 연기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아마도 월스트리트라든가 여러 쪽에서 공화당 의원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엄청난 이 반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물가 폭등하고 중간 선거는 망할 것이고 또 월스트리트라든가 여러 다른 자본가들의 지지도 확 빠질 것이다. 그런 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 나온 얘기는 이 상호관세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이 딱 픽스된 숫자가 아니라 이게 상한선이다, 캡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해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금 얘기네 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90일간 협상하는 걸 잘 봐서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은 거기까지는 올리겠다. 하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자기는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그 중간 어딘가서 이 절충점을 찾자라는 쪽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걸 찾는 과정에 그런데 뭐 다른 것들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개별 국가별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한미 동맹을 통한 방위, 이 북한으로부터의 방어에 네.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주둔 비용을 좀 더 부담해라. 뭐 이런 네.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어떤 부담, 뭐 한미 연합군이 한미 연합사가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해라라든지 네. 이런 게 훅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쪽이 아무래도 농후하죠. 지금 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협상이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는 좀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연기가 됐으니까 2달 뒤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한 달까지 감안해 보면은 뭐 그때까지 봐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 무역 적자라는 거 우리가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확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뭔가 조정은 힘들 것인데, 그 대신에 이 쉽게 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반대급부를 내놔라라는 쪽으로는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이가 분명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뭐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상승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올해치가 대략 한 지금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이게 매년 한 지금 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무역 흑자가 그거에 비하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쪼잔하게 이 한 뭐 몇 프로 정도 한 자릿수 인상 갖고는 내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분명히 아마 두 자릿수, 그것도 좀 큰 두 자릿수의 뭔가 인상을 들고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자리 수면은 뭐 막 50% 이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그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조 5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에는 최소 한 2조 원대 이상의 이걸 뭔가 들고 오다라는 그런 분명히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무역 적자에 비해서 한참 적지 않느냐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계속 여기 나왔듯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가스관 개발 이런 쪽이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회피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뭐 크게 질러놓고 그건 나중에 봐서 계속 갈지 아니면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말을 바꿀지, 그거는 뒷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확정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아냈다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이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조 5천억 원인데 2조 원 이상 요구할 수도 있다. 아마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10조가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렇죠. 뭐 사실 그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이니, 그러니까 뭐 인심 써줬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내야겠다는 아마 마음속에 뭔가 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적어도 분명히 인상률로 따지면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분명히 요구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한쪽에서는 잘 계산해 보면 주한미군이 우리 땅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 사용료를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네, 뭐 이거 다양한 추산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다 조금씩 일장일단이 있어갖고요. 그런 식의 뭐 토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고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따져 보면은 또 그거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다음 차기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한 달 정도 내에 확실한 이 뭔가 트럼프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은 또 큰 공경에 부닥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어떻게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야 될 아마 분명히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한 달 내로 못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지나야. 아마 공약 단계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거는 단계에서도 아마 후보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공방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각 후보들이 얘기를 하는지도 이제 잘 주시해 봐야겠죠. 하지만 어쨌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번에 좀 크게 좀 한번 뜯길 각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 한동안에는 그 미국에서 네. 그런 이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비스포크라고 그러면서 뭐 쿼드도 만들고 뭐 파이브 아이즈도 중요하고 뭐 IPEF도 만들어가지고 뭐 인도도 포함해서 크게도 묻고 작게도 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안보를 하자는 맞습니다. 다자간 안보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트럼프 때는 그거는 살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그 어떤 외교적인 전략적 판을 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오바마나 바이든은 이런 구상을 갖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거야말로 미국의 앞으로 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프레임이다라는 그런 뭐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런 것 자체를 복잡하고 괜히 뭔가 우리를 속이려는 술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트럼프 같이 크게 질려는 사업가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무슨 컨소시엄 만들고 뭐 해갖고 이렇게 틀을 짜는 걸 갖다가 분명히 이거는 이게 불투명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기서도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히 우리 부담을 갖다가 숨기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하자. 심플하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참여해서 너희는 이만큼 확실하게 돈을 내. 그리고 그런 큰 전략적인 프레임으로 이 뭔가 접근하는 문제들은 우리 행정부와는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게 근데 한동안은 그게 굉장히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름도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밑에 실무진들 입장에서 여전히 이 체제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뭐 깨지거나 뭐 이게 뒤엎을 만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 트럼프 정부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틀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애초에 이 추진할 때부터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보면 고 아베 총리의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로 어떻게든지 판을 만들려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사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의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역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WTO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깨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상호관세 이렇게 발표하면은 한미 FTA도 사실은 깨진 거나 다름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트럼프 2기 체제는 진짜로 보호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사실 보호주의 자유무역의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고하는 건가? 그야말로.
네,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한 우리 자유무역의 이상이 진짜 이 밀레니엄 전후에 분출돼 왔던 그거는 확실히 지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보호무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저는 이것이 이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상호관세 이렇게 남발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한 이제 보편관세 정도로 뭐 10% 전후로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 종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미국이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느냐라는 이 전략적인 행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실 WTO 만들고 할 때도 그 당시 그 배경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자국의 경제 패권과 이제 통상 질서를 갖다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운 게 WTO 체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공산블록이 많이 쪼개지는 입장에서 그 당시 WTO의 큰 또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을 완전히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포섭한다는 그런 체제로서 기획이 된 것인데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은 이 WTO 체제가 우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유지 비용만 크게 부담을 하고 결국에 지금 WTO의 그 비호화에서 이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체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많은 수정을 가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은 이 구도를 갖다가 유명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과거의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슈퍼파워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절제와 미덕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이익을 갖다가 나눠 갖고 두루두루 크지 않은 쪽이었다면은 지금은 일단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 뭐 WTO 체제 같은 거 일단 다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더 이익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이익 균형점을 찾고서 그거에 맞는 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익 균형점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서 달성이 될지를 트럼프 행정부도 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관세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관세를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 미국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시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을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분분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찾는 과정은 아마 이번 정부 내내 계속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번에 다 못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게 다음 정부가 뭐 민주당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계속 뭐 그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지금 이 새로운 이익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컨센서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제가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다시 대두되는 문제일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세계가 당분간 불안정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승병 박사와 같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협상 카드이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최 박사의 진단이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우리 외교안보적인 다른 부담도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 뭐 이야기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미국 조선업하고 미국의 해군하고 우리 조선업하고 만날 수 있다고 최 박사님도 전에 방송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 진짜로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최고위 정책 관계자 에이블 빌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최승병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방위사업청장 하시고 예, 그러니까 몇 년도에 그만두셨죠? 22년 6월 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직후에 그 이제 퇴직을 했고 네네. 지금 현재는 전북대학교에서 방산융합과정 주임 교수 겸 방산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예. 중요한 일 하시던 분 모셨으니까 궁금한 거 좀 예. 많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저희 방송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제 방송이라서 진짜 예.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예. 아니 뭐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예, 예. 미국에서 미국 해군 뭐 다시 살려야 되는데 군함이 모자라서 정말 한국 조선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 예, 예. 뭐 얘기는 요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예. 좀 잘 알고 계시죠, 내용?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거는 충분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가요? 그게 좀 미국 해군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게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3월 초에 이미 미군 그러니까 태평사령부에 속해 있는 함정을 우리 조선업체 중에 가장 큰 조선업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스에서 MRO를 담당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3월 초 인도를 해줬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 미측의 반응이 거의 상당히 이렇게 경탄하는 수준만큼 잘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케이스가 먼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미 인태사령부에 가장 많은 함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함정들이 상당히 노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이 사실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동률도 낮고 현재 도크나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약한 그런 상태고 또 거리상으로도 인태사령부에서 쉽게 MRO 즉 정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창정비라고 해서 배 전체를 거의 새롭게 만드는 수준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리적 입지로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방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비 능력이나 함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기대가 현실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여러 가지 뭐 시비는 있던데 또 예. 전직 방위사업 청장이신 정책 총괄하신 분이 예. 보시기에는 다양한 측면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뒷받침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한미 간에 국방 분야 간에 좀 더 신뢰도 쌓아야 되고 실제 미치기 뭐 그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조치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방산 분야 그 조선을 담당하는 큰 기업들이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정부 간에 서로도 협조도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히 그게 모든 게 현실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슈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현직에 계실 때도 좀 한미 간의 얘기가 좀 있고 그런 그 얘기는 이슈입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좀 이렇게 강하게 대두된 측면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이미 그 인태사령부를 중심한 함정의 운용 가동률이 여러 가지 그 미군 자체도 좀 애로가 있었고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는 그 추세는 그 이전부터 트럼프 일기 때도 있었고 그것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인태 전략이라는 것으로 더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의 그 해양 전략인 함정들은 최근 한 10년, 15년 이내에 새롭게 건조된 새로운 신조 함정들인데 인대사령부에 있는 함정들은 대부분 20년, 25년 이상 된 노 함정들이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노함정 가지고 이렇게 중국 그 해양 전략 그 흐름을 다 커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네. 그 수요는 오래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이게 급부상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 우리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보다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강점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방산 분야 우리 그 방산 분야를 감당하는 방산 함정을 그 건조하거나 정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 물량을. 상당 부분 오히려 우리가 더 강점이 있고 그래서 많이 그 수주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또 이제 단순 수주로만 보지 말고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는 정부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여쭤봐도 될까요? 예. 폴란드에 9조 원 그 흑표 전차 수출하는 계약 맺었다고 왜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그게 뭐 계약이 뭐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엔 또 폴란드 2차 수출을 또 하겠다는 얘기도 좀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그 폴란드에는 저기 K2 전차,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K9 자주포나 FA50이나 다양한 무기 체계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그것이 폴란드하고 집중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제가 청장 재직 시설에 아주 긴밀하게 한 9월, 10월쯤부터 긴밀하게 접촉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구체화됐었고요. 제가 22년 6월 말쯤 퇴직을 했는데 그때 거의 합의가 다 물량까지 돼 있는 상태였고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물량을 한 번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K2 전차의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계약을 해서 폴란드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도 생산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1차 계약을 맺어서 이미 그 K2 전차가 이미 폴란드 측에 일정 부분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그 후속 물량으로 2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큰 틀에 협력 그 MOU 일종의 그 바인딩이 되는 MOU는 이미 22년도에 맺어진 상태고 그에 따라서 1차, 2차 가는데 2차 협상이 지금 진행되었는데 제가 아는 한 조만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말을 드리면 기업의 상황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 한화에어로 뭐 4천억 원 계약했다는 거 발표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우리 방산 기업들이 국내에서 제조업 능력이나 그 제품 자체, 우리 무기 체계의 그 뭐랄까 가동성까지 보장되는 제품의 품질도 관리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협력 활동도 아주 잘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활동만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저기 청장님은 국방부 소속이시지 않으셨다가 방위사업청장을 아니요. 맡으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이제 병무청에서 약간 있었다가 국방본부에서 획득실에서 있다가 방위사업청을 개청하는 작업. 국방부 획득실이 이제 확대 개편된 셈인데 그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방위사업청으로 와서 내내 근무했고 이제 내부 출신으로는 제가 최초 청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방위사업 통이시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마 현직자 이후에 이제 퇴직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이쪽 분야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군 출신 아니시고 이제 행정고시에서 관료로 들어가서 이쪽 분야 이제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본다기보다 저는 우리 방산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대응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방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요. 기존에 그동안 한 50년 동안 끊임없이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대로 제조하는 제조업 능력 측면에서 그것이 50년간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니까 거의 폭발적으로 그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제
조기 대선이 와서 예. 정권이 바뀌기 직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예.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0년간 그 방산 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 국방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발이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왔고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핵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거기도 방산 육성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크게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저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 즉 R&D 예산을 깎아버린 거. 그런 R&D 예산을 깎은 것은 제일 많이 깎은 것이 미래도전이라고 해서 미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첨단 핵심 기술 개발하는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민하고 협력해서 민군 협력해서 민수로도 쓰고 또 민의 기술을 갖다 국방에 투입할 수 있는 민군 협력 예산은 뭐 한 80%를 깎아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국방 기술은 대부분 다 산업화해서 민수로도 쓸 수 있는 기술들인데 그런 부분을 깎아버리니까 장래 성장 동력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R&D 예산 왕창 깎을 때 30%인가 깎을 때 그때 같이 국방 예산 한꺼번에 그쪽 국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이 거예요? 포함돼서 깎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출 증가 추세가 제가 창당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년 말에 됐는데 20년까지 통상적으로 연평균 한 28억 불 정도 수출을 하다가 진짜 그 수출 현장 개척에서 죽어라고 뛰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72.5억 불 딱 2.5배 올라가고 22년도에 173억 불.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뛴 성과가 제가 거의 계약 직전까지 플랜도 하고 나온 거니까 이게 173억 불 구현됐다가 23년도에 135억 불, 작년에는 96억 불로 이렇게 감수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K방산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국제적으로 조명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출이 감수치로 가고 있다. 이것을 빨리 성장 추세로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이 추세가 되면 다시 한번 그래 반짝한 거지. 전쟁 특수 맞네라는 평가를 받아버리는 순간 다시 성장세로 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기조를 돌려야 된다. 더불어서 향후 한 3, 4년, 2, 3년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우리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현장에서 발생한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한 팀이 돼서 다시 수출 추세, 증가 추세로 돌려놔야 된다. 그리고 국방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연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깎은 거 가지고는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깎을 때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R&D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막 무턱대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국방 분야는 좀 그런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큰 오해들이 있는데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전 분야를 한꺼번에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의 경우에 일테면 예를 들어서 캐치업 전략에서 남이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돈은 낭비되지는 않게 이왕이면 거의 성공 가능성 높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을 민수 분야에서 많이도 하고 국방 분야에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실패를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100개 중에 2~3개를 성공하더라도 이게 첨단 기술이면 나머지 90여 개 실패한 거를 훨씬 더 극복하고 남는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을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카르텔이 있다고 비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국방 분야가 카르텔이 있다고 오해받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쪽이 보안의 영역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기술이잖아요. 다 공개해버리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오해 요소가 무지하게 크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R&D를 하면서 폭넓게 민군 간의 협력, 즉 개방형 R&D를 추진을 좀 더
그 문호를 넓혀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은 드리되 이쪽 분야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내면에 어떤 봉화전표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작동됐으면 현재 K방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경쟁력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그럼요. 네. 그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란 증거다. R&D를 통해서 네. 첨단 기술로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제작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미래를 이렇게 쭉 본다면 아무래도 방위 사업은 정부가 수요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흐름을 끌고 간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 쪽에서 수요가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는 분야를 얘기를 한다면 그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지해공 무기체 전체 그 최종 완성품인 플랫폼 무기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무기라고 하면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거지 최종 완성품. 거기에 모든 기술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차에 포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는 뭐 센서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신기술이 네. 접목돼서 유무인무 합체로까지 유인 전차에 무인 전차를 끌고 가든지 이 유인 전차에 무인기 드론을 같이 가는데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플랫폼 무기 체계에 그걸 담을 수 있도록 신기술을 탑재시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다 가진 나라는 세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오픈 연식이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상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분야만이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전체가 다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종 그 무기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수요에 나라에 따라서는 육군, 따라서는 해군. 그걸 우리가 대응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는 항시 그걸 가동하고 있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정부가 하려면 그 중점을 더할 뿐 뭐냐. 이 무기체가 지금 현재 무기체가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노후화된 아웃오브데이트된 무기체가 있어요. 이 무기체가 끊임없이 성능 개량해서 세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R&D 예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흐름으로 나타난 새로운 신기술의 흐름들이 우리 무기체계에 새롭게 개발해서 접목돼야 된다. 이 조치를 해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이거 F-35니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낡은 거고 이제는 뭐 무인 드론 같은 거 AI 뭐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국방비 3분의 1 없애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 전체를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는 한 F-35A의 특장점을 일론 머스크가 이해하진 못할 거예요. 그런 보안 영역도 많아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일정 부분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또 그것을 담고 있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때 드론만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사는 이 나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평화를 짓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전쟁을 막으려고 존재합니다. 전쟁을 막으려고 할 때 전쟁 하나로 드론만 갖고 하거나 어떤 전투기에 특정 무인 전투기만 갖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정점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만의 히든 카드가 있고 우리만의 전쟁 억지를 갖춰야 한다는 말은 맞아. 그렇지만 전쟁 자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방과학기술이나 방산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발전해 나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 흐름들이 나타날 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을 활용한 전투 엄청나게 세친 가성비 있게 전투를 벌이거든요. 전차 장갑차가 아무리 싸도 15억,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드론, 무인기 1,000만 원짜리 곤봉탄 30만 원짜리도 1,030만 원으로 전차 장갑차 15억, 20억짜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 신기술의 어떤 의미에서 위력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활용한 신기술, AI를 활용한 신기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게을리하면 지금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도 15년, 20년 후에는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뭐 따갑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예. 그렇군요. 이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는 이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국방력을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그럼요. 경제 효과가 있지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부수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가장 저기 방사를 육성하는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방산 과정에서 무기체 개발 과정에서 그 기술은 톤다운과 약간의 수정, 즉 모디파이를 하면 민수 시장의 주도성도 확보하거든요. 이게 방산의 기능입니다. 방산은 많은 경우 우리 지금 이 박사님도 매일 쓰시는 전자레인지 거의 매일 쓰시잖아요. 그다음에 매일 갖고 다니는 GPS가 담긴 시계, 핸드폰 그게 다 무기체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방 R&D 신기술 개발할 때 반드시 5 내지 10%를 민수화로 전환한 기술도 같이 개발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우리가 방산할 때 부수적으로 민수화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의 같은 크기로 방산은 부국과 간격을 동시하는 기능이 있다. 같이 염두에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방 나라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해서 민수장의 주도성도 일정 부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 이것이 잘하는 거다. 근데 우리도 그 부분은 이제 깊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한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핵을 안 가진 상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히든 카드. 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를 하는 것은 핵이에요. 사실 그렇죠.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전쟁이 금방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더라도 함부로 전술핵마저도 쉽게 못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핵은 없지만 서방 국가에 다시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핵은 못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핵이 존재한다면. 근데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가 로우 스테이트 즉 불량국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불량국가 아닌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핵 확산 금지하는 흐름에 동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핵으로 막지 못한다면 비핵무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전략을 가장 고도화시켜서 발전시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는 너무 비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핵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무기들이 그럼 있다. 꼭 노아 같지만 첨단화된 그 기존 무기 체계를 첨단화해서 충분히 그다음에 감시 정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시한 다음에 조합을 하면 일정 부분 억제력은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라 하는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핵을 쓰고 나온다면 뭐 그건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전략을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응 체계를 해줘야 되죠. 특히나 이제 향후의 기술 발전 흐름을 보면 발사 왼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발사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 전, 발사전. 그걸 통해서 발사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스코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십니까? 아니면 연구해서 앞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십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우리 그 국방과 기술이나 군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전략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그걸 훨씬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비전을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어떻게 또 국방 개혁 과제도 있을 것 같고 K방산 앞으로 잘 나갈 겁니다. 잘 나갈 거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끝장 뉴스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라이브를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강은호 청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